네, 오스템 수요 세미나 2024년 구강암면 재건학에 관해서 강의를 맡은 서울 아산병원 울산의대 구강암면외과 이지호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잠깐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구강암 제거 수술을 하고 턱얼굴의 재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부업으로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좀 하고 있고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그 외에 다른 풍경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것을 좀 의학에 접목을 시켜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책을 쓰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가서 구강암면 재건학을 이제 교과서를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조금 다른 관점, 저희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치과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구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질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번외로 다루고 싶은데요. 먼저 얘기해 보고 싶은 게 구강암면 재건의 수요입니다. 그러면은 구강암면 재건이 필요한 환자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최근에 수술하는 것 말고도 역사시대,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어떤 재건이 이루어져 왔는지 리뷰를 좀 제가 이번 발표를 통해서 해봤는데 그 최초의 재건예는 그러니까 기원전 2500년 전에 고대 이집트에서 그 미라의 안구를 이제 재건을 하는 증례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계산해 보면 벌써 4500년 전이니까 거의 아간면 재건이라는 것이 인류의 역사와 같이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수요를 발생시키는 이벤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에게 가해지는 형벌, 두 번째가 전쟁이고 세 번째가 질병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따로따로 시대별로 나눠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겹쳐서 이렇게 세 개가 항상 역사적으로 공존을 해오기는 하지만 어떤 시대에서는 형벌이, 어떤 시대에서는 전쟁이, 어떤 시대에서는 질병이 재건의 수요를 발생시키는 두드러진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독립적이지는 않고 상황마다 다 겹쳐서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시대별로는 어떤 것들이 좀 더 강하게 수요를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형벌이었습니다. 형벌이라고 말하면 이제 벌칙으로, 그러니까 사람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이제 아간면 재건 수요를 발생시키는데, 오른쪽 끝에 있는 비석이 보이시죠? 저게 그 유명한 인류 최초의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예, 저기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코에는 코. 그러니까 이를 부러뜨리면 당신의 이를 부러뜨리고, 상대방의 코를 다치겠으면 당신의 코를 베고, 상대방의 눈을 다치겠으면 당신의 눈을 뽑아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저 법전은 남아있지만 실제로 법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서 예측을 할 뿐이지만, 이미 저런 성문법이 있다는 자체는 사람한테 코를 베든 이를 뽑든 눈을 뽑든 그런 것도 이루어졌다는 거고, 또 재밌는 거는 저렇게 벌칙을 하고 나서 복구하지 말아라, 평생 그렇게 살아라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긴 하지만 저런 벌을 받고 나서 뭔가 보형물을 쓰던 어떤 처치를 해서 그렇게 생겼던 것을 가리는 처치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중간에 보시면은 비형이라고 그래서요, 코를 베는 형벌인데, 이건 이제 옛날에 중국에서부터 조선시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코를 베는 형벌입니다. 그렇게 해서 코를 베버리면은 저 형벌이 목표로 한 것이 그냥 코를 베는 그 순간의 아픔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저런 얼굴을 흉측하게 만들게 되잖아요. 코를 베어버리면. 그러니까 얼굴을 흉측하게 만들므로써 향후에 인생을 살게 될 때 어떤 사회적인 사형 선고 같은 걸 내리는 거죠. 대외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고, 기타 자기들이 했던 생업에 거의 종사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죠. 또 나아가서는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저거는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얼굴에 글자를 새겨놓는 묵형이라고도 하고 자형이라고도 하고, 죄인의 죄목,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다고 저렇게 글자를 새겨 넣는다든지 그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굴에 어떤 뭔가 장애를 발생하도록 뭔가를 가하는 거죠. 그런 형벌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장애를 갖게 되고, 또 저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역사를 보면은 저런 코를 베는 형벌은 이제 그 유럽에서는 동로마 제국에서 되게 흔했더라고요. 그렇게 베고 나서, 근데 그러고 나서 관직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얘기가 있는데, 보면 다 어떤 보형물을 만들어서 다시 정상적인 형태에 가깝게 외모를 회복하고 했다.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재건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이 전쟁인데, 전쟁은 이제 그런 옛날 시대에서 좀 더 벗어나가지고
그 재건이 활발하게 발달된 것을 보시면 미국의 남북전쟁이라든지 1차 대전이라든지 조금 전이긴 하지만 나폴레옹 전쟁이라든지 불과 200년 사이에 그렇게 됐는데 그 전에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어떤 얼굴에 장애를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코를 벤다든가 형벌처럼 그런 식으로. 저 타임지의 사진은 유명한 사진인데요. 뭐 현대에 있었던 얘기는 한데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탈레반이 소녀의 코를 베버려가지고 이제 저 소녀가 인터뷰에 응하고, 물론 다행히도 저 소녀는 이제 재건 수술을 잘 받아서 일상에 복귀하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년 전까지 이제 냉병기 시대잖아요. 전쟁을 할 때 뭐 칼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에 데미지를 주는 게 조금은 한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화약이 발달하고 총이 발달하고 대포가 발달하면서 무기가 무시무시해지니까 오른쪽 그림은 이제 1차 대전 때 그 얼굴 외상으로 이제 재건이 필요한 환자의 사진인데, 저렇게 어떤 특정 부위에 환정되지가 않고 뭐 한번 피해를 받으면 얼굴의 2분의 1, 3분의 1을 저렇게 광범위하게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재건하는 외과 의사라든지 아니면은 아가면 보철을 만드는 치과 의사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렇게 이제 데미지가 커지고 과학기술이나 무력이 발달하면서 저렇게 재건해야 되는 케이스가 챌린저블하게 되면서 오히려 재건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으로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재건 환자들이, 제 환자들도 그렇지만 제 환자들 대부분은 구강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구강암을 재건하고 나서 생긴 결손부에 대한 재건이 대부분이고, 지금 현대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형벌을 받는다든지 혹은 전쟁 때문에, 물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주된 아가면 재건에 적응증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질병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아주 먼 옛날에도 질병으로 이제 재건에 그 뭐라 그럴까요? 적응증이 되긴 했겠지만 그만큼 지금만큼 의료나 수술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자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재건과 관련돼서 질병으로 그런 결손이 발생됐다는 기록은 비교적 찾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찾아보면은 나오긴 하죠. 주로 이제 중세부터 그런 기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질병이 매독입니다. 이제 매독이 진행이 되면서 팔레이트에 퍼포레이션이 일어나거나 뭐 이게 2기, 3기 매독으로 가면서 이제 피부라든지 두피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디펙트가 생기게 되죠. 매독군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네크로시스를 만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구강암도 비교적 최근에 이제 수술 기법이 발달해서 이제 떼고 나서 환자가 오래 생존합니다. 근데 지금 이 왼쪽에 보시면 일본에 있는 우키요의 그림에 좀 흥미로운 그림인데, 구강암 환자를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비록 사진이 없던 시절이긴 한데 생각보다 정말 디테일한 묘사라서 저 자신도 보고 꽤 흥미롭고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잘 묘사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제 환자분이 이제 오스티오 라디오 네크로시스가 돼서 저렇게 이제 그 서브 만디블 쪽에 디펙트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디케이션이 되고, 또 그 외과 의사나 아니면은 그 일반 덴처 만드시는 분들에게 이제 도전이 되는 그런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쭉 리뷰를 해보니까 이제 수술적 기법이 발달한 거는 19세기부터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뭐 메소포타미아나 인도나 이런 데서 어떻게 피부를 이식했다 이런 내용이 있지만, 뭔가 본격적으로 발달한 것은 제가 그 뒤에도 수술에 관한 얘기를 하겠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년,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실제로 아간면 재건 환자들은 다 어떤 보형물, 프로세시스라고 하죠. 보철물을 가지고 해결을 했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역사적으로 보시면 활약이, 치과의사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뭐 초기에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정립되기 전부터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고 해서 이제 환자 얼굴에 트라이가 되고 하는 걸 보면, 사실 여러분들 이 강의 자체가 생소할 수는 있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제네럴 프랙티스를 하는 선생님들한테는 아가면 재건 이런 거 너무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겠는데, 근본적으로 저희 치과 의사들은 저도 포함해서 다들 이 아가면 재건 의사입니다. 뭐 심지어는 덴처도 일종의 아가면 재건의 한 분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심플 크라운도 어떻게 보면은 그 리해빌리테이션이죠.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치과 의사는 아가면 재건 의사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우리 클리닉에 환자가 왔습니다. 아가면 재건이 필요한 환자가 왔을 때 무엇을 봐야 되는가? 뭐 그런 것은 우리 구강암면외과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세 가지를 봅니다. 형태. 결손된 형태를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겠는가? 두 번째, 기능. 펑션을 그럼 어떻게 해주지? 형태를 만들어줬으니 이제 이 사람을 기능을 하게 해줘야겠다. 이제 세 번째가 운동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이 기능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아간면은 특수하죠. 특히 저작 기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동이라고 하는데 기능이라는 게 뭐 침 삼키기, 말하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저작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수하고 여러 생각해야 될 메커니즘이 많기 때문에 운동으로 따로 이렇게 봐서 고려하는 것이 치료 계획 수립에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재건을 할 때 무엇을 재건할 것인가? 예. 왜냐하면 뼈인가 살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구강암면 재건은 뼈냐 살이냐 그것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손부라는 것은 복합적입니다. 뭐 뼈만 달랑 결손될 수도 있고 점막, 점막이 달랑 결손될 수도 있지만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대부분은 이 뼈와 살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뼈는 어떻게 재건하고 점막은 어떻게 재건하지? 그리고 뼈의 재건이 쉬울까? 살의 재건이 쉬울까? 뭐가 더 접근이 용이할까? 이런 고민을 한다면 단순하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정답을 뼈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뼈에 대해서도 우리가 임상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즉 점막에 비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환자한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제 넘을 수는 있겠지만 정답은 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가령 왼쪽 위처럼 이제 종양으로 하악골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만디블을 리컨스트럭션, 즉 재건을 해줄 때 이런 것들은 뼈는 실체가 분명하고요. 연조직에 비해서, 즉 점막에 비해서 실체가 분명하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제도 가능하고요. 모형을. 그렇게 해서 이제 미리 수술 전에 저런 템플레이트 같은 것, 스텐트를 만들어서 계획을 하고 수술장에서 맞춰보면서 정확한 재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종아리에서 다리뼈와 스킨을 떼서 점막과 그 하악골을 재건을 해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손부가 크지 않고 작은 GBR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치조골 결손 같은 경우에는 자가골이 아니더라도 합성골이라든지 동물뼈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용이하게 접근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뼈가 좀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 3D CT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뼈가 녹아 있습니다. 녹아 있어서 하악골이 틀어졌죠. 하지만 저 3D CT를 가지고 왼쪽에 수술하는 것처럼 모형을 만들어서 하면은 오른쪽 수술 후의 CT처럼 하악골 하연을 정확히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렇게 재건적인 접근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왜 정답은 뼈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재건하고 나서도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악골을 제거를 하고 나서 하악골 자체를 재건을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의 본질적인 최종 목적은 교합을 수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능에서 운동을 떼서 얘기를 한 거고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덴처나 임플란트가 들어가야지 이제 종말점을 찍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케이스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이제 골반뼈를 혈관화 피판으로 이식을 해서 하악골을 재건하고 우측은 이제 종아리뼈 피뷸라 프리플랩을 이용해서 하악골을 재건하고 임플란트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야 이제 환자가 어떤 기능을 상실하기 전에 거의 80%, 90%에 가깝게 재건해 줄 수 있는데 뼈, 즉 경조직은 이런 고려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은, 점막은 어떨까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난해합니다. 저도 이런 환자들을 많이 치료를 하고 있지만 경조직에 비해서는 고민할 게 많고요. 결과도 이렇게 하고 나서 스스로 봤을 때 또 환자도 그렇고 경조직을 재건한 환자에 비해서는 만족도나 그런 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환자가 또 스스로 헤쳐나가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코너가 통째로 상실된다든지 왼쪽 아래 보시면 이제 그 구강암이 자라가지고 턱뼈를 먹고 연조직을 뚫고 나오기 직전까지 갔을 때 저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재건을 해주느냐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재건을 해주는데 현재까지의 재건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킨 그래프트를 한다든지 할 수도 있고 한데 구강암이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광범위한 어떤 결손부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연조직, 그러니까 몸의 다른 부위에 있는 스킨과 그 피하 지방 조직, 근육을 가져와서 이렇게 볼륨을 메꿔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연조직의 재건이 되는데 아무래도 몸의 다른 부위가 아가면 부위랑은 또 피부 색깔이 매칭되지도 않고 점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조직이잖아요. 일반 스킨과 다르게 다른 펑션을 가지고 있고 혀 같으면 완전히 다른 점막이잖아요. 맛도 느껴야 되고 고도의 정밀한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스킨이.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증례처럼 구강 점막을 하고 뭐 스킨을 하고 했는데 컬러가 매치가 되지 않고 볼륨도 다르고 뭐 혀 같은 것도 재건을 해놔도 볼륨을 메꿀 수 있어도 혀 고유의 기능을 하는 게 힘들고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증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측에 스퀘모셀 칼시노마 구강암이 생겨서 파샤글로섹토미를 하고 거의 반을 절제를 하고 나서 빈 공간을 허벅지에 있는 이제 스킨을 이용해서 붙여주고 그다음에 목에 있는 혈관을 연결해서 재건까지 해준 증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뭐 혀의 빈 부분까지 잘 메꿨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어떤 영화의 장면에서 보면은 그 영화 주인공 이렇게 의수를 차고 있지만 의수를 차고 라면을 먹는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의수는 손을 흉내는 낼 수는 있고 하지만 뭐 물건을 짚는다든지 혹은 뭐 라면을 끓여서 먹을 때 뭐 젓가락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재건된 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거는 그냥 볼륨을 메워주고 그 남아있는 진짜 혀 오리지널 근육으로 잘 돼 있고 테이스트 버드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혀들이 펑션을 할 때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지 저 이식된 연조직 자체가 뭔가 역할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볼륨을 메꿔주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볼륨이라도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혀들이 그나마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재건의 의미는 있습니다만 뭔가 경조직에 비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구강암 재건에서 맞닥뜨리는 첫 번째 문제가 뼈냐 살이냐. 근데 결론적으로는 뼈와 살이 동시에 올 것이다. 그러면 접근은 할 때 난이도는 어떠신가, 고려해야 될 건 어떤가 생각해보면 뼈는 비교적 모방과 예측이 가능하고 최적이 불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다. 하지만 살은 그렇지가 않다.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고 규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건에서 여러 가지 숙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뼈와 살이 연조직에서 재건해야 될 중요 요소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 그 백그라운드에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피가 되겠습니다. 피라는 것은 이 재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좌측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턱얼굴 영역에서의 혈관 분포, 정맥과 동맥을 그린 건데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네트워크처럼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 피의 역할이 재건의 성공 여부와 재건의 옵션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악골 재건을 위해서 저렇게 이제 그 일약본을 하베스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혈행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떼고 나면 이제 일약본에서 나오는 혈관에 의해서 이렇게 본매로 보세요. 블리딩이 쫙쫙 올라오죠. 요걸 유지를 시켜서 재건을 옮겨야 되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현미경을 이용한 이제 혈관 문합술, 미세 혈관 문합술을 이용해서 저렇게 이제 목에 있는 혈관과 저 채취했던 그래프트 사이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혈행을 살리죠. 지금 펄스가 보이시죠? 저렇게 쾅쾅 뛰게 만들어서 무사히 생착을 시켜야 성공이 되는 겁니다. 재건의 성공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건이 혈관을 연결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결국에는 피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은 그 피가 흐르는 재건과 피가 흐르지 않는 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좀 아카데믹하게 표현하면 베스큘라라이즈드 된 리컨스트럭션과 난 베스큘라라이즈 리컨스트럭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베스큘라라이즈는 그림과 같이 이제 혈행을 살리는 거죠. 뭐 혈관을 연결해 준다든지 그 수여부에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난 베스큘라라이즈드라는 의미는 그 프리그래프 넣은 거죠. 이미 뭐 혈행을 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프트 머티리얼 거기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난 베스큘라라이즈가 피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 그래프트가 수여부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안지오지네시스에서 주변에서 혈관이 자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오바스큘라리제이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난 베스큘라리제이션이 피가 흐르지 않는 재건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베스큘라라이즈드든 난 베스큘라라이즈드든 피가 흐르는 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뭐 재건은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떼내고 나서 뭐 종양이나 이런 걸 떼내고 나서 환자가 뭐 재발이 없으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이대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재건은 옵션이 아닙니다.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펙트가 생기면 뭐라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림과 같이 우측위 같은 경우는 이제 버칼 뮤코자 캔서인데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저렇게 이제 주변을 제거하고 나서 디펙트가 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이렉트로 당겨서 꼬맬 수도 있고 놔두면 세컨드리 힐링이 됩니다. 사실 이것도 뭐 일종의 뭐 다이렉트 클로저를 한다 또는 세컨드리 힐링 시킨다, 이것도 일종의 재건의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뭐 재건 안 한 건 아니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래와 같이 만디블을 떼고 버칼 뮤코자를 떼고 림포이드 티슈 같은 걸 한꺼번에 재건되면서 저렇게 큰 디펙트가 만들어진다면 정말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뭐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재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첫 번째 보호장벽을 상실하는 의미가 되고요. 보호장벽을 상실한다는 것은 우리 몸의 혈행이나 여러 가지 감염에 취약한 부분을 외부로 노출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감염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복된 감염으로 결손부가 악화되겠죠. 그러니까 그 조직이, 손상된 조직 부위는 처음에는 주먹만 했던 게 손바닥만 해지고 더 커지고 확장되면 보호장벽이 또 상실되고, 이런 악순환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기능의 포기가 재건을 명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이 필요한 이유죠. 뭐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재건은 뭐 어떻게 보면 이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가이식, 동종이식, 이종이식, 뭐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학부에서도 많이 외우고 뭐 시험도 보셨을 거고 하는데, 대부분은 가장 효과가 있는 건 자가이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서 골, 연골, 지방, 근육, 신경, 모발 같은 것들, 이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재건이라든지 뭐 디펙트를 치료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잘 성립이 되어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면 구강암면 재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좀 이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은 너무 광범위하고 또 깊게 들어가서 리뷰를 한번 하면서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과 뼈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피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강암면 재건도 그 연조직 재건과 경조직 재건으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연조직 재건인데 그 교과서에서는 5개로 나눠놓고 그 밑에 또 서브 디비전이 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5개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봉합, 유리이식, 그리고 국소 피판, 원격 피판, 유리 피판, 즉 피판을 이용하는 거죠. 피판이라는 거는 이제 플랩을 말하는 건데, 보시면은 이 5가지를 또 둘로 크게 나눠집니다. 직접 봉합과 유리이식이라는 것은 피판을 쓰지 않는 것. 무슨 말이냐? 아까 작은 디펙트 같은 거는 당겨 봉합한다고 했죠. 그런 게 직접 봉합이고, 연조직 재건을 할 때 유리이식이라는 거는 뭐 쉽게 생각해보면 점막 같은 걸 이제 다른 데서 스킨을 떼어서 이렇게 스킨 그래프트를 한다든지 해서 꽉 붙여준다든지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이식과 직접 봉합은 혈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식 머티리얼 가져와서 생착 부위에 그러니까 수요 부위에 붙여서 생착을 시키는 거니까 네오바스큘라리제이션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소 피판, 원격 피판, 유리 피판 같은 경우는 혈행을 살려서 디펙트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피판 3개를 한번 보면은 이제 국소 피판이라는 건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살을, 연조직을 이렇게 당겨와거나 로테이션을 시켜서 그 바로 옆에 있는 디펙트를 딱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런 것은 그 피판을 올려서 붙이기 전에 혈행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 이 피판이 피가 잘 통하니까 붙일 수 있다. 그래서 뭐 어떤 규정되지 않고 혈행을 확인해서 저렇게 그냥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텅 플랩이라고 하죠. 이제 오랄에 있는 턱 뮤코자를 혈행을 살려서 뭐 팔레이트 쪽에 구멍이나 이런 걸 막아준다든지, 아니면 네조비리얼 레이비알 폴드 플랩, 그 중간에 컬럼에 보이는 그림처럼, 아니면 또 다양한 디자인으로 저렇게 하거나, 왼쪽 아래 보시면 조직 확장기라고 해서 이제 조직을 서서히 풍선처럼 늘려가지고 저렇게 붙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어드밴스는 원격 피판이라고 해서 이제 멀리서 가져오는 거죠. 근데 원장님들 생각해 보시면은 발치하고 나서 이제 발치알을 덮을 때 주변에 구강점막을 쫙 당겨서 최대한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국소 피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작은 디펙트는 그런 국소 피판으로 할 수 있지만, 원격 피판은 좀 이제 디펙트가 커서 주변에 이렇게 당겨올 수 없습니다. 그럼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중에 이제 해부학적으로 혈행이 확인된 것들, 뭐 대흉근, 가슴 쪽에 있는 혈관을 가져와서 붙인다든지, 뭐 등배근 이런 것들을 붙이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가장 진보되고 가장 난이도가 높은 유리 피판인데, 그런 조금 멀리 떨어져서 회전시켜서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뭔가 양이 많아야 되거나 정교해야 되면은 이제 몸의 다른 부위에서 뭐 팔이나 팔목이나 허벅지나 등이나 뭐
뱃살이나 이런 거를 그냥 완전히 떼버리는 거죠. 회전도 아니고 떼서 대신 혈관을 붙여와서 구강 내 재건을 하고 나서 목에 있는 남은 혈관과 연결해서 혈행을 살려주는 것. 그게 이제 유리피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경조직 재건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였던 슬라이드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경조직 재건은 그 베스큘라라이즈드와 난베스큘라라이즈드로 완전히 확연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가 통하는 재건과 통하지 않는 재건. 자, 난베스큘라라이즈드 된 하드티슈 리컨스트럭션은 모두들 한 번은 아주 본 적이 있거나 해보신 적이 있는 저희도 많이 접하고 있죠. 이렇게 임플란트 할 때 자가굴식 하는 게 일종의 난베스큘라라이즈드 본 그래프트이면서 리컨스트럭션이 되겠습니다. 알베올라 본 리컨스트럭션인데 그냥 뭐 프리본을 가져오는 거죠. 아니면은 뭐 제노그래프트를 하거나 알로그래프트를 하거나 저런 식으로 네이말본으로 임플란트에 GBR을 한다든지 TMJ가 필요하면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 립본을 가지고 콘다일을 재건한다거나 그리고 프리플랩이 이제 베스큘라라이즈드 플랩, 프리플랩이 발달하기 전에는 저렇게 이제 일리학본을 채취를 해가지고 티타늄 메쉬에다가 이렇게 컨테이닝 시켜서 모폴로지를 만들고 저렇게 만디블 리컨스트럭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스큘라라이즈드 플랩은 뭐가 있냐? 이게 조금 이제 연조직 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허벅지나 이런 데를 떼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어딘가에서 뼈를 채취를 해 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쓴 거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DCIA와 피뷸라인데 DCIA는 그 일리학본을 말하는 거고요. 피뷸라는 종아리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개요를 보시면 그 DCIA 같은 경우는 이제 장골, 그러죠. 우리 허리띠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그 장골이 만져지잖아요. 그 부위를 이제 소를 가지고 하악골 필요한 만큼 저렇게 만들어진 템플레이트를 가지고 혈관을 붙여서 떼옵니다. 떼와서 이식을 하고 이렇게 이제 혈관끼리 연결하는 까지 작업을 해서 하악골을 재건하고 임플란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여드릴 피뷸라에 비해서는 임플란트를 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뼈가 높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임플란트 크라운 루트 레이쇼가 아주 정상적으로 나오고 또 임플란트 하기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랄 미코자나 이런 거랑 유사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임플란트 하이진도 유리합니다. 다만 길게 뗄 수가 없어서 뭐 큰 종양이나 이런 데는 좀 불리하고요. 그런데 해결하는 것이 피뷸라 프리플랩입니다. 이렇게 이제 종아리에서 뗄 수 있고 뭐 문헌 따라 다르지만 20cm 이상의 긴 만디블 디펙트도 가져와서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돼서 또 제 환자들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렇게 이제 종아리에서 뼈를 채취를 해서 혈관화 피판으로 이식을 하고 하악골 재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까지 한 증례인데 해보면은 사실 앞에 보여드린 그 일리학본에 비해서는 재건하고 나서 임플란트 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관리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롱텀으로 봐야 되고 디펙트가 큰 캔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게 더 유리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짧은 제한된 시간이지만 재건에 대해서 쭉 다이렉트 클로저부터 심플한 것부터 이제 복잡한 프리플랩까지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미국의 그 웨이크 포레스트 재생의학 연구소에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담당 교수님하고 실험도 하고 특히 3D 바이오 프린팅하는 연구를 하면서 재건의 미래를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궁극적으로는 치과 의사이면서 구강감면외과 의사이고 치과 의사는 재건 의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스페셜하게는 그런 이제 그 몸에서 피판을 채취해 와서 이렇게 마이크로베스큘라 서저리를 하는 그 마이크로베스큘라 서전이기도 하지만 그 재건의 미래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이제 그래서 리뷰 논문을 같이 썼었는데 고민을 하는 게 이제 하악골이 가장 대표적인 재건의 타겟인데 이게 복합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뼈만 있는 게 아니고 살만 있는 게 아니고 점막도 있고 뼈도 있고 신경도 있고 뭐 치주인대, 치아 모든 게 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린팅하는 기술을 그러니까 즉 생물학적인 재료를 프린팅하는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의 바이오 프린팅 기술은 아직은 그런 것까지 구현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3D 프린팅을 가지고 응용하는 것은 바이오는 아니고 그냥 이런 그 재건 수술에서 뼈를 채취할 때 얼마나 정밀하게 채취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하는 툴을 만드는 그 툴을 정확히 프린팅하는 데에서 지금 집중돼서 사용이 되지만 언젠가는 이것들이 더 발전을 해서 뭔가 그 바이올로직한 데까지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이오 프린트에 관해서 연구를 해보니 세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조직공학 분야에서 족보처럼 나온 얘기인데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이제 셀, 세포, 스캐폴드, 뼈대죠. 그리고
바이오액티브 몰레큘을 해서 이 스캐폴드와 셀이 상호작용을 잘 해서 혈관, 제가 재건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피라고 했죠. 즉 혈관이 자라 들어와서 혈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의 그 몰레큘러 베이스에서 이런 것들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현재 바이오 프린팅, 즉 생물학적인 무언가를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시뮬레이션 하는 기구가 아닌 생물학적인 무언가를 프린팅하는 기술은 4가지가 현재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레이저를 쏴가지고 뭐 분자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저렇게 프린트, 아니면 우리 사무실에 잉크젯 프린트 있죠. 거기에 뭐 잉크를 넣는 게 바이오 잉크죠. 뭐 그것도 잉크, 그냥 뭐 글자를 쓰는 잉크가 아니라 그러니까 셀이라든지 몰레큘 같은 걸 집어넣어서 잉크젯 프린팅까지 저렇게 막 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 머티리얼 치약 같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짜서 뭐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압력을 뒤에서 넣어가지고 짜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 제과점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케이크 데코레이션 할 때 크림 짜듯이 모양을 원하는 대로 막 만들어 쌓아 올리는 것 같은 그런 프린팅 방식이 있고,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ITOP라 그래서 왼쪽,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 멀티플 카트리지에서 바이오 머티리얼을 쏘는 거죠. 필요한 부위에는 1번 카트리지, 다음은 3번, 4번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쏴서 그냥 복잡한 조직을 프린팅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컴퓨터 제어 기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가장 액티브하게 쓰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죠. 그 레이저 프린팅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그 최적을 생각해 보시면 그냥 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이렇게 한 장의 시트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신체에서 한 장의 시트로 쓰기 좋은 데가 어디냐? 바로 피부입니다. 그래서 피부 같은 데는 저런 것들이 이제 쓰이고 있고,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가장 첨단의 ITOP 같은 거, 이제 멀티플 카트리지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귀 연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둬서 뭐 퍼블리시도 하고 그 연구소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맡았던 분야 이제 만디블에 저런 디펙트를 귀 연골처럼 저렇게 셀렉티브하고 복잡한 그런 물질을 이렇게 프린팅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요. 보시면은 이제 왼쪽 위에서부터 좀 버전이 낮은 이제 원시적인 바이오 프린트부터 해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저런 뭐 좀 복잡하면서도 컴퓨터 제어가 들어가는 좀 첨단 바이오 프린팅까지 이렇게 지금 미래를 이제 그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미래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접 한번 디자인을 하는 건데, 이제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3D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적층 구조를 어떻게 격자로 해서 저렇게 직접 그리고, 아, 저렇게 바이오 프린팅을 해서 환자 모양에 맞게 해보자라든지 그릴 수 있고, 근데 시스템에다가 이제 그걸 입력을 하게 되면 바이오 프린터가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이제 컴퓨터에 입력된 좌표대로 원하는 모양을 저렇게 빠르게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현재는 지금까지가 재건에서 저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 같은 그 마이크로베스큘러 서전이 실업자가 되는 세상이 이제 저게 완성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실업자가 된 건 상관이 없고 저런 기술이 좀 빨리 나와서 환자들한테 응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걸 이제 3D 프린팅을 가지고 가이드로 썼었지만 재건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수술하는 장면인데 환자한테 연결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0년, 200년 전에 그런 재건 수술이 막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아, 이제 기존에 수백 년 전부터 해오던 어떤 덴처라든지 아가면 보철이 이제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3D 스캐너라든지 머티리얼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오히려 아주 발달된 저런 마이크로베스큘러 서저리랑 서로 상보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혈관이나 피판으로 이렇게 그 이식을 해서 해결하고, 어떤 부분은 저런 정밀한 아가면 보철로 해결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뭐 수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기존의 기술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이렇게 막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낡았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등한시하는 게 아니고, 또 서로 상호 보완적인 접점을 찾아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체코 프라하에 있는 아주 오래된 카를교라는 다리인데 500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거를 돌 하나하나 가지고 조금씩 빌드업을 해서 만들고, 그렇게 만든 것들 정성을 들여 만든 게 500년 동안 유지보수야 조금씩 했겠지만 거의 무너지지 않고 저렇게 유지가 되고 도시의 명물로 남아서 아주 수많은 사람도 지나다니고 관광명소도 되고 이렇게 기능을 하는 걸 볼 때,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다리고 옛날 방법이라고 저걸 폐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현대 기술이나 그런 것들하고 접목을 시켜서 좀 더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가면 재건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들의 구강암면 재건 영역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